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내게 집은 문과 지붕이 있는 감옥이었다. 나는 충남 보령, 연탄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여드는 사택에서 자랐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술 냄새와 함께 돌아왔다. 식탁을 엎을 때도, 괜히 개를 걷어찰 때도 아버지의 입에는 늘 같은 말이 붙었다. 이 집에선 내가 법이다. 아버지의 법 밑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접시를 치우고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이름처럼 영신, 신앙이 깊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 미소를 지었고 집에 돌아오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소리를 높이는 날이면 어머니는 내 귀에 속삭였다. 지수야, 그냥 자자.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그 말이 기도였는지 포기였는지 나는 분간하지 못했다. 오빠 도지는 어릴 적엔 나무 타는 법을 알려주고 개울에 덫을 놓는 요령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내가 자라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둑한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내 어깨를 괜히 스치고 밤이면 내 방 문고리가 고요히 떨렸다. 천둥이 무서워서, 추워서. 핑계는 늘 적당했다. 같은 방 안에서 자던 어린 시절은 이미 끝났는데 그는 그때처럼 굴었다. 나는 문에 걸쇠를 달고 잠옷 위에 잠바를 겹쳐 입고 잤다. 그래도 문고리는 가끔 한숨처럼 덜컹였다. 욕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었지만 그곳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수건 좀. 말은 그렇게 시작됐다. 문틈으로 불어들던 바람보다 더 서늘한 시선이 있었다. 나는 샤워기 물줄기를 세게 틀어 소리를 키웠다. 물이 벽을 때리는 소음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더 또렷해졌다. 어머니는 고장난 걸쇠를 보며 다음에 고치자 했고 아버지는 여자애가 조심성도 없다며 혀를 찼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이런 일을 가정사라 불렀다. 가정사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 모든 비명은 벽 속으로 흡수되었다. 부활절 전날 교회 마당은 분홍 철쭉이 한창이었다. 아이들은 달걀을 굴리고 권사들은 주방에서 떡국을 나눴다.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반드시 빗어주고 노란 원피스를 입혔다. 우리 지수, 아가씨가 다 됐네. 장로 아내가 내 볼을 쓰다듬자 나는 그 말이 축복처럼 들렸다. 아가씨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칭찬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컵을 쥐어짜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도진이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다. 예배 뒤 어른들이 교회 뒤뜰로 모여 국을 떠먹을 때였다. 도진이 내 소매를 확 당겼다. 아무도 없는 종각 뒤 그늘. 바람이 옷깃을 젖혔다. 좋냐? 뭐가? 사람들한테 예쁘다 소리 듣는 거?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도진은 낮게 웃었다. 기억해. 넌 내 거야. 괜히 눈길 돌리지 마.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말은 내 몸 어디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 거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팔을 뿌리치고 밝은 쪽으로 걸어 나왔다. 햇빛이 환했지만 머리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상이 늦게 차려졌다. 아버지는 교회국이 싱겁다며 욕을 섞었다. 집안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지. 도진이처럼. 그는 오빠의 등을 쿵쿵 두드렸다. 사내놈 하나면 계집의 열보다 낫다.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아래에서 내 발끝이 저려왔다. 내 자리는 늘 가장 모서리, 뜨거운 국이 가장 늦게 닿는 자리였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성경책을 덮으며 내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기분 좋았지? 다들 칭찬해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목구멍에서 걸리는 것은 칭찬의 여운이 아니라 내 거야라는 네 글자였다. 어머니에게 말해볼까 잠깐 망설였다. 엄마, 도진 오빠가.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안에 무언가 알고 있음, 두려움, 그리고 무력함이 스쳤다. 그리고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지수야, 요즘 내가 민감해서 그래.
오빠는 널 지키려는 거야. 그 말은 덮개였다. 기도를 닮았지만 결국은 덮는 말.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석회가 겨울비에 조금씩 부풀어 오른다. 곧 떨어질지도 모른다. 떨어질 때 아플까, 시원할까. 바람이 스며드는 틈으로 바닷소리가 들어왔다. 멀리서는 백고동이 울리고 가까이서는 문고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흔들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구하진 못한다. 아버지는 법이고 오빠는 그 법의 그림자다. 교회는 내 편이 아니고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모두 어른들의 체면을 지킨다. 내가 기댈 곳은 없다. 그 자각이 이상하게도 차갑고 맑았다. 마치 바닷바람이 한밤의 열을 식히듯 머릿속에서 부질없는 기대를 쓸어갔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그래서 더 조용해야 하고 더 눈치를 보아야 하며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났다. 쉼없이 오가던 마루가 그 순간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문고리에 금속이 한 번 아주 작은 소리로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 끝을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으나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미약한 기도 소리, 아버지의 콧골이, 마당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문틈으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부활절 아침의 노란 원피스, 철쭉의 색, 칭찬의 따뜻함도. 그것들은 해가 지자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말 한 줄이었다. 내 거야. 그 말이 내 방의 공기를 바꾸었다. 숨이 조금씩 짧아졌다. 나는 손을 모았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기도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결심을. 그날 이후 집은 안전이 아니라 감옥이 되었다. 10살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 허리가 생기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지수도 다 컸네하며 웃었지만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누군가가 내 몸을 알아본다는 건 그만큼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다. 밤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마루의 삐걱거림은 어느새 내 몸의 시계가 되었다. 문고리가 한 번 울리면 나는 숨을 멈췄다. 담요 끝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매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처음엔 몸이 굳고 다음엔 귀가 멀고 마지막엔 머릿속이 텅 비었다. 내가 사라져야만 그가 만족했다. 어머니는 알았다. 어느 날 새벽 내 방문이 살짝 열리던 순간 부엌 쪽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니가 그 문을 보았다. 잠시 멈추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릇을 씻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내 마음은 무너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11번째 생일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남은 케이크 조각을 사왔다. 파란 초 하나를 꽂고 노래도 부르지 않은 채 불을 껐다. 그때 도진이 말했다. 소원 빌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빌어줄게.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이 어깨를 지나 목덜미로 올라왔다. 그날의 촛불은 바람도 없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내 손목에 남은 자국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조용히 내 팔을 내려주며 말했다. 집안일은 집안일로 끝내야 한다. 밖에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마치 굳은 약속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돌이 되어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내 눈을 피했다. 가끔은 멍든 팔을 보고도 교과서를 덮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운동을 너무 거칠게 해. 친구들은 내 옆자리를 피했다. 내가 웃지 않고 말이 줄고 체육 시간마다 빠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불편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겨울방학 즈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손을 잡았다. 지수야,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무슨 일 있니? 순간 울컥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집안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울면 어머니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도진은 더 화낼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마저 미안했다. 12살이 되던 봄 처음으로 생리를 했다. 붉은 얼룩이 속치마에 번지는 걸 보고 나는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물을 데우며 말했다. 이제 여자가 된 거야. 조심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축복도 위로도 없었다. 단지 경고였다. 그날 밤 도진의 발소리가 더 자주 들렸다. 나는 침대 밑에 숨은 적도 있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밤 공기를 들이마신 적도 있다. 차라리 몸이 아니라 공기가 되고 싶었다. 여름밤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문 밖 나무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비 소리에 잠 못 자지?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귀 뒤에서 들렸다. 이불이 젖어들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을 버렸다. 머릿속에서 문을 하나 닫았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서 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너무 맑았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손을 떨었다. 어머니는 나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진은 아버지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도진이 듬직하지? 그 말에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더 아팠다. 며칠 후 나는 교회에 갔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 제단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붉고 푸르고 초록빛이 섞여 내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제발.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도와달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살게 해주세요.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었다. 내가 밥을 남겨도 학교를 빠져도 아무 말이 없었다. 도진은 날마다 더 대담해졌다. 낮에도 내 방 문을 두드렸고 손찌검을 하며 말했다. 말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그 말이 정답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한다. 그것이 마을의 질서였다. 가끔 나는 꿈을 꿨다. 파도가 나를 덮쳐 삼키는 꿈. 하지만 물속은 오히려 편안했다. 아무 소리도 냄새도 시선도 없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 고요가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천천히 죽였다. 13살 여름 내 몸은 이미 낯설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눈이 텅 비고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외면했다. 그날도 도진은 내 방에 들어왔다.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다 가족인데.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비웃음이었다. 가족이라서 더 무서워.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때리진 않았지만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그걸 봤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나 좀 지켜줘. 그러나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내 몸을 떠났다. 생각을 지워버리고 감각을 차단하고 숨만 새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몸이 아니야. 그렇게 믿어야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기도를 했고 오빠는 여전히 내 방을 찾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나만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버텼다. 매일같이 무너지는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날을 견뎠다. 어느새 나는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감정은 사치였다. 나는 몸을 떠나 버티는 법을 배웠다. 14살 봄 내 몸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엔 생리를 거르기도 했지만 그때는 달랐다. 몸이 무겁고 냄새에 예민해졌고 어지럼증이 잦았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펴놓고 있는데 글씨가 흔들렸다. 손으로 배를 눌러보니 단단한 돌멩이처럼 불룩했다. 그때 처음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밥이 목에 걸렸다. 어머니는 나를 유심히 보았다. 지수야, 아픈 거 아니냐?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그러나 물속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내 손끝이 아니라 뱃속에서 울리는 생명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몸에 이상한 데 있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았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코를 골았고 오빠는 밖에서 웃고 있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내게 미음을 끓여주고 비타민을 숨겨주었다. 누군가 오면 나는 창고로 숨어야 했다. 어머니는 감기가 오래 간다고 둘러댔다. 나는 방 안에서만 살았다.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고 발목이 붓고 숨쉬기조차 버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였다. 술에 절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지수, 이게 뭐야?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달려와 막았다. 여보, 제발. 누구 짓이냐?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동네 놈이야? 학교 놈이야? 그때 도진이 들어왔다. 눈빛이 차가웠다. 아버지, 저 마을에서 준호라는 놈 있잖아요. 전에 지수한테 말 붙이던 애요. 그 놈이래요. 그 말은 칼처럼 공기 속을 갈랐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도진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지수가 남자 몰래 만나서 사고 쳤대. 그래서 학교도 못 나간다더라. 그 집은 체면이 말이 아니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내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렸다. 나는 방 안에 갇힌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조용히 있자.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하지만 그 조용히는 내게 형벌이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배는 더 무거워졌다. 14살의 나는 이미 여자가 아닌 어른들의 수치였다. 밤이면 도진이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지수야,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다정했다.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다 내 탓이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소유의 기쁨이 깃들어 있었다. 8월 말 폭우가 내리던 밤이었다. 통증이 몰려왔다. 숨을 쉴 틈도 없이 배가 뒤틀렸다. 어머니는 급히 이불을 깔고 물을 데웠다. 조금만, 지수야, 조금만 참아. 피가 흘렀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바닥을 움켜쥐며 울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울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나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작고 미끄러운 생명체가 내 품에 안겼다. 어머니는 수건으로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그 말이 내 귀에 남았다. 나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첫빛이 들어왔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저릿했다. 눈꼬리, 턱선 모두 낯익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 그 이름 어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수. 순하게,
사람답게 자라라는 뜻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어머니의 기도처럼 들렸다.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러 왔다. 아이고, 눈이 또렷하네. 이름이 민수라지? 좋은 이름이네. 평안하게 클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축복인지 연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민수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괜찮아. 그 얼굴에는 내 피와 그의 그림자가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셨다. 그 놈 준호는 어디 있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도진이 말했다. 도망갔대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이마를 치며 소리쳤다. 내 딸이 그딴 놈에게 당했단 말이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짓말이라면 그게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죄인이 되었다.